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지역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한 떼강도 사건들에 대해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 전국적으로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기업들이 거액의 연봉을 내걸고 인공지능 AI 전문가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어제 전해드렸던 이 쇼핑몰 떼강도 사건과 관련된 소식 오늘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웨스트필드 토펜가이 쇼핑센터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용의자에 관해 새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LAPD는 당초 강도단이 적게는 6만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 이렇게 강탈해 갔다고 발표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LAPD는 그런데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강도단이 털어간 물건의 가치는 3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그러니까 3배 이상 더 컸던 겁니다. 네. 경찰은 강도단이 초고가 핸드백과 의류 그리고 쉽게 되팔 수 있는 아이템들을 털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정할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이 시간에 그 경비원이 강도단 그 용의자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다라고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강도단이 경비원한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강도단 중 용의자 한 명이 그 놀스트롬에 들어가서 출입문에 있던 경비원의 얼굴과 몸에 페퍼 스프레이를 뿌려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떼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 가운데 체포된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네,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 네. 네, LAPD는 지난해 자료에서 보면 이런 강도 사건들 가운데 용의자 검거가 이루어진 건 4건 가운데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7이 이처럼 전했고요. 또 ABC7은 자체 분석 결과 지난 1년 동안 LAPD에 보고된 소매 강도와 절도 사건은 2010년 이후 최고치에 달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그 심각성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떼강도가 이렇게 계속 잇따르게 되면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우려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그 LA 그로브 그리고 또 그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이 밖에 남가주 여러 쇼핑몰을 소유한 리카르소는요. 선출직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관리들은 법을 개정하고 또 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리카르소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소매협회 레이첼 미쉐린 회장은 이런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전국구 뉴스를 볼 때면 움찔움찔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건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우리들 주민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매업체로서 우리가 바라는 건 안전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밝혀서 이런 기본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데 지쳐가는 업주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부분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비난도 크게 받고 있는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이번만큼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들을 조직 범죄로 보고 있다고 했고요. 체포한다면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의 모든 도구들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만 게스콘 검사장은 떼강도단 용의자들이 체포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개개인의 범죄 기록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강도 용의자들만 기소하는 게 아니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작물을 거래하는 이들도 기소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작물을 되파는 경우 또 작물을 사는 경우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노숙자 수가 늘어난 게 LA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미 전역의 노숙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건 연방정부가 노숙자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집계가 중단된 탓에 기술적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던 작년을 제외하고선 지금껏 가장 컸던 증가폭은 2019년 그때 2.7%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로 증가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증가폭 말고요 그러니까 노숙자 숫자로 따지면은 몇 명으로 집계가 됐나요? 월스트리트저널이 300여 개 노숙자 관련 기관 자료를 취합해서 이번에 이제 관련 내용을 보도한 예. 건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단 하루라도 노숙을 경험해 본 사람은 57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아, 네. 그런데 연말에 미 주택도시개발부가 발표하는 노숙자 관련 통계에는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이 취합하지 못한 통계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노숙자 규모는 실제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노숙자 급증의 배경으로는 지금 어떤 요인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 폭등했다는 점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에 연방 정부나 로컬 정부들이 그 각종 지원금 지급하고 또 세입자가 렌트비 못 내더라도 퇴거 제한시키는 그런 정책 도입했지만 네.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중단되면서 부담이 아무래도 커졌다는 지적이고요. 노숙자를 위한 전국 연대 도널드 화이트헤드 주니어 국장은 팬데믹 기간에 지원금이 안전판 역할을 했었는데 보호 정책 중단이 결국 이렇게 노숙자 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노숙자 수가 늘어난 거네요. 네, 실제로 전국 30여 개 도시의 세입자 퇴거 상황을 추적하는 프린스턴대 연구팀에 따르면 예. 올해 대부분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이렇게 예년 평균을 뛰어넘는 세입자 퇴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뉴욕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집행된 주택 세입자 퇴거 건수가 5,8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작년 같은 기간에 3배가 넘는 규모고요. 아하, 네. 그리고 또 최근 미 주요 도시들의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늘어난 것, 이 역시 노숙자 수 급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거액의 연봉을 내걸고 AI, 인공지능 전문가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AI 인재라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머신 러닝 전문가 등을 칭하는데요. 이들을 구하려는 기업들은 많은데 적임자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넷플릭스가 지난달 머신러닝 플랫폼 매니저를 뽑는 구인 공고를 낸 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네. 연봉이 무려 90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이 밖에 월마트도 그런 대화형 AI 담당자를 뽑았는데 연봉은 최고 25만 2천 달러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 엔지니어 자리를 최고 25만 달러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제 주위에 보면은요 그 IT 계통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AI 전문가들이 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AI 업무에 필요한 여러 분야들을 골고루 다 잘 알아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네. 뭐 수학과 통계학, 프로그래밍 그리고 엔지니어링까지 다 잘 숙련돼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AI 전문가라고 평가되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업계 전문성까지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 엑센추어는 모든 곳들에서 지금 AI 인력을 채용 중인데 연봉으로는 최고 33만 8천 달러를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예 AI 연구원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보유한 AI 업체를 인수하려는 기업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 사람의 AI 전문가만 채용하지 말고요. 수학 통계학 전문가, 프로그래밍 전문가, 엔지니어링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사람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대신에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많이 주지 말고 그걸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나 하나인데 그러나 인공지능학이라는 게 있습니까? 대학에? 아직은 없는 없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무슨 과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수학, 통계학, 수학.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이니까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녀분으로 지금 데리고 계신 네. 이 부모님들은 애들을 좀 들들 볶으셔서 수학, 통계학,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이런 거를 좀 전공하라고 좀 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조공도 좀 알려드리고, 예. 네. 아니 이렇게 월급이 많은데 당연하게 이쪽으로 그러니까요. 가야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잘합니다. 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적성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마구 네.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학생 마음 아파집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뭐 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안 듣는 그게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말이죠. 네. 요새 또 그렇게 그쪽으로 그렇게 또 이 자녀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학을 진학을 시켜서 또 애들이 다 잘 크고 있고 네. 또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네. 얘기를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요즘에는 수학, 통계학,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이 진학을 하게 되면은 네.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사람 관리가 제일 돈이 많이 들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보다는 다재다능한 한 사람이 낫습니다라고 맞습니다. 또 해주셨네요. 그건 맞을 것 맞네요, 같아요. 맞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